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한 지 43일 만인 오늘 의대별로 늘릴 의대생 숫자까지 결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늘어나는 정원의 82%를 몰아줬고 반면 서울 지역 의대에는 단 한 명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송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수도권 지역 의대의 정원을 1,639명 늘립니다. 전체 의대 증원 2,000명 중 82%에 달합니다. 반면 인천, 경기에선 18%만 증원하기로 했고 서울 지역 의대에는 단 한 명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수도권의 일부 의대 정원은 이제 연세대와 고려대 등 서울 지역 사립대를 뛰어넘게 됩니다. 서울은 지역적으로 최상의 의료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 종합병원이 있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비수도권에서 늘린 의대 정원은 지역의 거점 국립대에 집중됐습니다. 7개 국립대 의대의 총 정원은 각각 200명으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기존 정원이 49명인 충북대의 경우 정원이 151명 더 늘었고 경상국립대는 76명에서 124명이 추가됩니다.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 역시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교육받을 의대생이 늘어나는 만큼 오는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원도 1,000명 정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이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그 해결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대 증원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로 정부는 의료계와 극한 갈등 속에서 2,000명 증원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다만 배정 규모를 결정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이나 기준은 공개하지 않은 채 심사한 지 5일 만에 발표를 서둘렀다는 점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난 지역 대학들과 해당 지자체들은 잇따라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의대 신설을 추진해온 전남 지역에선 큰 기대감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많은 대학들에선 앞으로 의대 소속 교수나 학생들과의 갈등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동혁 기자입니다. 이번 의대 정원 배정으로 전남을 제외한 전국의 각 시도에선 최소 100명이 넘는 의대 정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경인 지역과 대구, 부산은 500명 넘는 의대생을 해마다 선발할 수 있게 됐고 강원과 대전은 400명 이상, 전북과 광주도 각각 350명의 의대생을 해마다 뽑게 됩니다. 대전과 대구, 부산, 전북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 결정이라며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가 해소되고 지역 인재 전형 확대를 통해 수도권의 우수 인재가 충북으로 이주하는 경상국립대와 전북대, 제주대 등 일부 대학들도 단비 같은 증원이라며 반가워했습니다. 전라북도의 의료 사각 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의대가 없는 전남에 정부가 신속한 의대 신설을 약속하자 지역에선 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대학들은 증원 배정안을 받아들고도 쉽게 웃지 못했습니다. 이번 발표 이후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들의 반발은 더 커질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좋다, 당기고 있다 이런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싫다라는 것도 없고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좀. 앞으로 대학들은 배정받은 정원에 맞춰 학칙을 개정하고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의료계는 설마 했던 상황이 벌어졌다는 반응입니다. 의사협회는 지역 민심을 겨냥한 총선용 발표라며 14만 의사들의 뜻을 모아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이탈한 전공의들, 또 휴학하겠다는 의대생들 모두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대 증원 배정을 폭력적으로 밀어붙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총선에서 지역표를 의식한 발표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4만 의사들의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방의 의대 정원을 집중 배치하면 지방에 계신 많은 국민들이 자기를 지지해 줄 거라고 믿고 있는 그 얄팍한 속셈 때문인 것입니다. 연세대 의대와 세브란스 병원 등의 교수들은 증원 배정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특히 대규모 증원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정작 수련을 받으려면 서울 대형 수련병원으로 몰릴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도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독단적 결정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 체계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맹 휴학을 주도해온 의대생 단체 역시 해부 실습도 제대로 못한 채 강제 진급으로 의사가 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위험한 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요하고 발표함으로써 학생들은 오히려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에서 이탈한 전공의들의 단체 대표는 정적이라는 말로 아무런 동요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보건의료 노조는 정부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의정 갈등이 더 깊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공공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의사들을 양성하는 거기 때문에 국립대 의대에 불려준 것은 긍정적으로 봐요. 다만 일방적으로 발표해서 오히려 의대 교수들마저 동요하지 않을까. 중증 환자 단체 역시 증원은 필요하지만 현재 환자를 위한 대책은 하나도 없다며 답답함을 나타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네, 정부가 오늘 의대 증원 2,000명 배정을 확정 발표하면서 오는 25일에 집단 사직서를 내기로 결의한 의대 교수들의 행동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의대 교수들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방재승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방재승 비대위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배정을 확정했습니다. 배정 확정하게 되면 파국이다.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였습니까? 전공의들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최소 5년간은 의료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 교수들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병원을 지키고 있지만 점점 더 지쳐가고 있습니다. 대학 병원들도 줄도상가, 대한민국의 의료가 너무나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교육 측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 거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의대 교육은 그냥 강의실에서 수업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실습 기자재와 첨단 장비 등이 많이 필요하고 고도의 숙련된 교수진이 필요합니다. 오전 오후반 아니면 야간반 의대생을 해야 된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원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번에 증원 배분까지 확정된 마당에 이제 뭘 할 수 있겠느냐, 실망, 체념 이런 분위기도 있을 것 같은데요. 25일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그 말씀은 그대로 이행하실 예정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근무를 지금처럼 계속 할 생각입니다. 지금처럼 저희의 힘이 닿는 데까지 환자 진료를 보면서 어떻게든 이 의료 파국을 막아보자는 겁니다. 제발 정부는 저희 교수들의 이런 간절한 바람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2,000명 배분이 확정 발표가 됐음에도 아직까지 대화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교수님들은? 조금의 가능성은 저희는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든 3월까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다시 그 협상 테이블에 정부와 의협 그리고 전공의들이 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끝으로 의정 갈등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 시청자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국민 여러분께는 정말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지금은 정부가 너무나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얼마 되지 않지만 교수로서 또 전공의의 스승으로서 의대생의 스승으로서 국민 건강을 어떻게든 지켜보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발표로 2,000명 의대 증원에 정부가 사실상 쐐기를 박았고 의료계는 더욱 강경하게 반발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정말 파국이라고 해야 할까요? 앞으로 의료 현장은 어떻게 될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유 기자, 조금 전 방재승 교수 말씀도 드렸지만 오늘 정부 발표로 의료계와의 협상, 대화의 여지는 더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면서 의료 현장을 떠난 게 지난달 20일인데요. 오늘로써 만 한 달이 되는 셈입니다. 네. 2,000명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거나 규모를 좀 줄이자는 주장도 꾸준히 나왔었는데요. 오늘 정부가 결국 정원 배정까지 확정하면서 협상의 여지는 크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돌아올 생각이 없고요. 교수들도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는 25일 사직을 결의한 상태입니다. 네.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공의 협의회와 오늘 의대 교수 단체가 저녁에 온라인 회의를 여는데요. 네. 지금보다 더 강경한 대응 방안이 거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빅5로 대표되는 대형 병원들의 의료, 진료 차질은 지금보다 더 심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오늘 발표한 배분 계획은 앞으로 좀 변동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까? 네, 앞으로 절차가 조금 더 남아있긴 합니다. 대학들이 입학 사항 그리고 전형의 변경을 확정한 뒤에 이를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심사를 받는데요. 그렇다고 다음 달 대교협 심사에서 무언가 수정 사항이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네. 또 다만 법률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는 일부 남아 있는데요. 네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오늘 수험생과 학부모 등과 함께 의대 증원과 배정의 절차를 멈춰달라는 행정소송과 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네. 의료계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일부 기대를 거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의료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당장 올해 대학 입시하고도 영향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당장 올해 입시 판도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강력한 의대 열풍이 이번 의대 증원으로 더 거세질 거라는 예측인데요. 이른바 N수에 나서는 이공계 재학생들, 네. 또 일부 직장인들까지 의대 입시에 도전할 것으로도 예측됩니다. 네. 지역의 의대생들도 조금이라도 더 낫다는 수도권 의대로의 진학을 희망하면서 반수나 재수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이공계 인재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더 커지고 있는데요. 네. 새로 늘어난 의대 정원 2,000명은 서울대 자연계열 입학생 수 1,844명과 또 한국과학기술원 같은 과학기술원 4곳의 신입생 전체 정원 1,700여 명을 크게 뛰어넘는 숫자입니다. 그렇죠. 이 때문에 올해 입시 혼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유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인을 상대로 이른바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한 지 엿새 만에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사퇴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이른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황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왜 물러나는지, 또 언제 사의를 표명하고 수용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6시 49분에 윤석열 대통령은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라는 공지로 황 수석의 사퇴 소식을 알렸습니다. 통상 당사자 사의 소식이 먼저 전해진 뒤 대통령 수용 여부가 뒤따랐는데 오늘은 이른 아침 사의 수용이라는 전격적 공지로 사퇴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은 황 수석의 발언이 사퇴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여론 악화와 함께 선거를 앞둔 여권 내 압박이 거세지는 데다 황 수석 발언 파장이 의사 증원 추진 같은 대통령실이 추진하는 정책 이슈를 다 빨아들이고 있다는 판단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황 수석 사퇴는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결정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퇴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리게 돼서 내린 결정이었다는 말입니다. 대통령실은 정작 사퇴 이유에 대해선 끝까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황 수석 본인도 윤 대통령도 언론에 대한 이른바 회칼 테러 발언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언론과 사회 곳곳에서 왜 그토록 강한 비판이 쏟아졌는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최대한의 비호와 최대한의 기다림 끝에 도둑 사이로 면피에 나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과는 바로 핵칼 테러 협박 그 자체일 뿐일 것입니다. 사퇴는 했지만 끝내 국민 앞에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반쪽 사퇴일 뿐입니다. 황 수석과 대통령실은 황 수석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폄훼에 대해서도 사과하거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황 수석의 반쪽 사퇴로 국민의힘은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의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는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방위산업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사전 공지도 전혀 없었고 전례를 찾기 힘든 이례적인 회의라서 조기 귀국의 명분을 주려고 급조한 회의가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에 대한 즉각 소환, 자진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 대사가 곧 귀국할 것이라는 소식이 오늘 오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통해 처음 나왔습니다. 황상무 수석 오늘 사퇴했고 이종섭 호주 대사 곧 귀국합니다. 저희는 20여일 앞둔 총선을 앞에 두고 절실하게 민심에 반응할 겁니다.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리는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한다는 건데 정작 주무부처의 외교부는 한 위원장 발언이 나온 뒤에야 이런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출입기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3월 25일부터 호주 등 6개국 주재대사가 만나 현지 정세와 방산시장 현황을 논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교부의 통상적인 공지와 달리 회의가 며칠 동안 열리는지, 어디에서 열리는지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빠져있는 부실한 공지였습니다. 회의 세부 일정은 아직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년 2차례 열린 방산 수출 관련 회의는 대면이 아닌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게다가 세계 각국 대사가 모두 모이는 정례 공관장 회의가 다음 달 22일부터 닷새 동안 열립니다. 이 기간 동안 관련 대사들이 모여 방산 관련 회의를 따로 여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다음 달에 회의를 해도 되는 상황에서 굳이 한 달이나 앞당겨 호주 포함 6개국 대사를 따로 부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대사에게 조기 자진 귀국의 명분을 주기 위해 예정에도 없던 회의를 급하게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지만 외교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대사 측은 어제 공수처에 조사 기일을 빨리 지정해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른 관계자 조사와 휴대전화 분석도 이뤄지지 않아 귀국한다고 해서 곧바로 공수처가 조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대사의 귀국 소식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공수처가 밝힌 가운데 이종섭 대사가 공관장 회의 일정을 마친 뒤 공수처를 직접 찾아가 조사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지지율 하락세를 멈출 수 있게 됐다면서 안도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현장 유세를 다니면서 이제 다 해결됐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반면 야권에서는 이종섭 대사 역시 즉시 해임하고 수사를 받게 해야 한다면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황상무 수석의 사퇴와 이종섭 대사의 귀국 계획이 잇따라 전해진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홀가분한 표정으로 수도권을 찾았습니다. 안양 일대를 돌며 다 해결됐다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저희가 결국 오늘 다 해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오늘 해결됐습니다. 절실하게 민심에 반응할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심에 순응하는 정당이라면서 민심을 거부하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는 다르다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분들이 뭘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선거를 앞에 두고 국민 여러분의 민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더욱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 것만이 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겸손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논란의 두 인물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뭘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위기감이 높았던 당내에서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당의 강세 지역 후보마저도 여론이 출렁했다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번 귀국 조치에 대해서는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일각에서는 지지율 하락 방지를 한 것일 뿐 이종섭 대사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진 사퇴하고 들어와가지고서 공수처 언제든지 니들 불러라. 나는 떳떳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 오해를 풀 수 있는. 야당들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황상무 수석처럼 이종섭 대사 역시 귀국 전 해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주 대사도 즉시 해임하고 압송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민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조치. 이른 아침에 돌연 사임 소식이 발표된 황 수석을 놓고도 도둑 사이로 면피에 나선 것, 사의를 수용하지 말고 해임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계속됐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실과 당이 운명 공동체라면서 당정 갈등 국면의 수습에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비례대표 공천 과정이 불투명하다면서 한 위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는데요. 내일부터 총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이른바 윤한 갈등의 막판 불씨가 쉽게 꺼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구승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통하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공천 명단이 협의 없이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직격하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정조준했습니다. 국민의 미래의 당직자 임명에서부터 공천 과정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 한동훈 위원장 책임하에 진행되어 왔던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 위원장이 개인적 공천을 했다고는 바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동훈 비대위의 구성원 2명이 후보 명단에 들어간 것은 반칙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이 추천한 인사로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과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등을 꼽았습니다. 주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측근인 검찰 수사관 출신이고 민 원장도 대선 캠프 활동 경력이 있어 이른바 윤심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호남 인사와 당직자에 대한 정당한 배분을 요구했을 뿐인데 이를 왜곡하는 세력이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여러 가지 왜곡된 언론 보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배후의 실체로 지목된 한동훈 위원장 측 장동혁 사무총장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공천 과정에는 외부 인사를 포함한 공관위원, 사무처 당직자들이 함께 참여했고 국민들께서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며 일축했습니다. 한 위원장도 시스템에 따른 공천이었을 뿐이라며 거듭 부인했습니다. 비례 절차는 비례를 정하는 절차는 시스템 공천 절차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미래는 비례대표 수정 명단을 오늘 오후 발표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선 후보 등록을 불과 하루 앞두고 여당 공천 갈등이 한층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과 공동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의 정당 득표율이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구도 비례도 민주당에 몰아달라고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녹색정의당도 본격적인 야권 정당 투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같은 파란색 점퍼를 입고 선거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한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잇따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도 비례도 표를 몰아줘야 한다. 민주당과 위성정당만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른바 몰빵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우군보다는 아군이 많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새진보연합, 진보당,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꾸린 위성정당의 목표는 정당 득표율 40%, 비례대표 20석입니다. 우군을 자처하는 조국혁신당의 득표율이 오히려 더불어민주연합을 웃돈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르면서 견제에 들어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조국혁신당의 명예당원을 언급한 박지원 후보에게 엄중 경고하는 등 내부 단속에도 들어갔습니다. 강경하고 선명한 정권 청산으로 인지도를 높인 조국혁신당은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이라던 구호를 넘어 순서를 바꾼 비조 지민까지 거론하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민 비조 또는 비조 지민 그걸 뭐 어떻게 쓰든 간에 조국혁신당을 위해서 투표하러 오는 분들이 민주당에 분명히 표를 줄 것이기 때문에. 조국 대표는 다만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갈라치기에는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새로운 미래와 녹색정의당도 앞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정하고 후보자 알리기에 주력하는 가운데 개혁신당은 이주영 전 순천향대 의대 교수와 천하람 변호사를 앞세운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양향자 원내대표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즉각 반발하는 등 잡음도 함께 불거졌습니다. MBC 뉴스 박인수입니다.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다. 이틀 전 물가 점검을 위해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정치권까지 뛰어들면서 때 아닌 대파 논쟁이 뜨겁습니다. 보도에 임현주 기자입니다. 화제의 발언은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이날 대파 한 단 가격은 875원. 저도 시장을 많이 봐봐서 대파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일 전만 해도 3배 이상 높은 2,760원이었는데 이틀 전부터 1,000원에 팔더니 대통령이 방문한 당일에는 추가 할인 행사까지 시작한 겁니다. 이 자리에 동행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염기동 농협유통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파 매대로 안내했습니다. 지금 원래 가격은 지금 한 1,700원 정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875원에 이제. 근데 여기 지금 저희 하나로마트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싸게 먹고 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올해 대형마트는 다 대형마트. 이날은 폭등한 서민물가 대책을 논의하는 민생점검회의에 앞서 이뤄진 현장 방문이었습니다. 당일 대파의 도매 가격은 3,300원, 대형마트 권장 판매가는 4,250원이었고 최고가 7,300원에 판매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민 보조와 마트 할인까지 들어간 전국 최저가 행사에 정부 할인까지 추가 포함된 자리에 마침 대통령이 방문한 겁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고물가로 고통받는 민생 현장을 냉철하게 파악해야 하는 자리에서 대신 정부 행정 성과만 설명드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온라인에서는 합리적 가격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세상 물정 모른다는 비판과 대통령이 대파값까지 알아야 하냐는 반론이 엇갈렸습니다. 파격적인 대파 할인 가격이 알려지면서 오늘 양재 하나로마트에는 아침부터 손님이 몰려 7시간 만에 오늘 할당된 대파 1,000단이 모두 소진됐습니다. 맞아요. 정말 800원대 가격이 어디가 있어요, 대파가. 너무 싸서 너무 좋아요. 물건도 좋고. 예. 대통령 방문 당일 할인 행사를 시작한 하나로마트는 당초 오늘까지였던 할인 행사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바로 간다 서해팀 이지은 기자입니다. 이곳은 최근 서울 모아타운 사업지로 지정된 강북구 번동 454번지 일대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개발하는 모아타운 사업은 이곳 외에도 광진구 구이동, 양천구 신월동 등 85곳에서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밀집한 서울 강북구 번동 일대입니다. 지난 2022년 모아타운 1호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고 오는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아파트 2,674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모아타운은 2022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한 개발 사업으로 노후 주택을 모아 모아주택을 만들고 이를 블록 단위로 모아 중층 아파트 지역으로 탈바꿈시키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일반 재개발보다 사업 승인 요건을 크게 낮춰 다세대 주택 비율이 높고 노후화가 심한 지역 80여 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집들이 전부 다 그냥 한 30년에서 넘었거든요. 이 동네 집이 너무 많이 노화돼가지고 다 찬성을 해요. 서랍아도 짓는 걸. 40년이나 됐기 때문에 진짜
악조건이 많아요. 여름철 되면 지하에 자꾸 물 차지. 자, 그러니까 그 위험성도 있고.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모아타운 추진 대상지로 공모했던 역삼 이동입니다. 이렇게 동네 곳곳엔 여전히 모아타운 추진을 반대하는 문구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 지역 단독주택에서 수십 년씩을 살아온 원주민들은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신청한 뒤 부동산 가격만 올려놓고 떠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민들 갈등을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찬성해도 나는 여기서 그냥 있을 거예요. 특히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큽니다. 헐고 새로 지어도 아파트 한두 채만 받게 될 가능성이 큰데 그 사이 임대 수익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평생 일했어요. 장사도 하고. 그래서 원룸 하나 지었거든요. 노후에 아들하고 이렇게 남편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러면 우리는 수입도 없어지고. 반면 같은 빌라라도 각각 소유주가 다른 다세대 주택 주민들은 각각 아파트를 받게 돼 사업에 호의적입니다. 처지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이 곳곳에서 불거지자 서울시는 주민 반대가 심하거나 투기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바로 간다, 이지은입니다. 자, 그런데 소규모 개발로 노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이 모아주택 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투기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모아주택 대상지에선 부동산 업체가 집도 아닌 골목길을 값이 오를 거라며 무려 130명에게 잘게 쪼개서 팔았다고 하는데요. 이문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가파른 언덕 위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이 동네 중심과 골목 사이사이를 연결하는 길은 22년 동안 한 명이 갖고 있었습니다. 총 면적은 약 1,800제곱미터, 55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 8월 10일 부동산 업체 9곳과 개인 한 명이 이 도로를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평당 약 300만 원에 사들입니다. 이후 석 달간 지분을 잘게 쪼개 130명에게 약 4배 비싸게 팔아치웠습니다. 285세대가 거주하는 이 작은 모아주택 지역에 갑자기 골목길 소유자가 130명 늘어난 겁니다. 너무 잘게 쪼개 개발이 된다 해도 아파트 입주 권리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130명은 도대체 누군데 길바닥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가 이게 나라 땅 아니에요, 여기가? 130명은 서울, 경기와 전북, 대구 등 전국에 퍼져 있고 심지어 일본 국적자도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주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대부분 부재 중이거나 투자 자체를 부정합니다. 사람 기억이 없어요. 여기 69 이거 선생님 맞으시고. 네, 잘 모르겠어요. 네, 여러 개 하고 있는데. 겨우만한 투자자들은 업체로부터 모아주택 예정지라며 땅을 소개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뭐 세개가 그랬는데 2배 정도 해줬죠. 단기간에 거기 금방 개발될 것 같아서. 재개발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한 두세 배 정도는 가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하던데. 업체 홍보대로라면 공시지가에 약 9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지만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렇게까지 나올 수가 없죠. 이 사업 구조상. 이게 딱 기획부동산이 제일 좋아하는 금액이에요. 보편적으로 그냥 서민들이 그냥 갖고 있을 법한 돈이거든요. 이걸 판 업체에 두세 배 오를 것이라고 주장한 근거를 물어봤습니다. 왜 주식은 떨어지면 아무한테도 책임을 묻지 않자. 조사를 하면 하겠죠. 뭘 조사하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좋은 땅을 다 정리했다고 합니다. 대표님도 여기 지금 갖고 계세요? 아니, 좋은 거라고 해서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심지어 이들은 모아타운 대상지 옆 동네 도로 1,780제곱미터도 투자자 100명에게 쪼개 판 걸로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모아주택과 그 일대가 투기판이 됐지만 서울시나 서대문구청 모두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밑에 지역이에요? 네. 여기는 이거 알고 계셨어요, 이런 거? 밑에는 몰랐어요. 일단은 구청에 한번 확인해가지고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이후 서울시는 모아주택 내 도로가 문제가 된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며 조만간 대규모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오는 11월 12,000세대의 서울 둔촌 주공 아파트 재건축 단지가 입주를 시작하는데요.
자금 사정으로 실거주가 어려운 입주 예정자들이 한꺼번에 전세 급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바로 옆 40년 된 아파트보다 새 아파트의 전세값이 더 낮아지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주변 지역 전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박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옛 둔촌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한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 역대 최대 규모인 1만 2천 세대가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길 건너에 있는 단지는 40년 가까이 된 구축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거래된 구축 아파트의 전용 면적 83제곱미터의 전세가는 7억 5천만 원. 반면 같은 크기의 이 신축 아파트 세대는 7억 원이 안 되는 전세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신축 아파트 전세값이 40년 된 아파트보다 낮아진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자금이 부족한 입주 예정자들이 실거주 대신 대거 전세를 내놓으면서 전세 급매물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집주인들이 돈 없어서 이제 계약금만 내놓고 중도금 대출은 되니까 상관없는데 잔금 때 이제 막 옥죄어 오니까 이제 다 선순위 연자 남기고 저렴하게 나가는 거예요. 입주 물량이 몰려있는 서울 강동구 지역은 전세 매물이 한 달 사이에만 2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주엔 서울에서 유일하게 강동구만 아파트 전세값이 떨어졌습니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입주 시기가 다가올수록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저는 30평대가 5, 6억대도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처음엔 조금 세게 나가다가 중간에 이제 금액이 훅 떨어져요. 인근 지역 전세값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만 가구나 넣는 아파트가 한꺼번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은 강남권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인 하남, 성남, 남양주 일대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과거 비슷한 사례를 살펴볼 때 이런 전세값 안정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요인의 영향 없이 전세 매물 급증만으로 매매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아시안컵 4강전 전날 주장 손흥민과 몸싸움을 벌여 많은 비판을 받았던 이강인 선수가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당시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손가락 부상을 당했던 주장 손흥민은 이강인이 더 좋은 선수가 됐으면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표팀이 하나로 뭉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웅 기자입니다. 소속팀 경기를 치르고 어제 저녁 대표팀 선수 중 가장 늦게 합류한 이강인. 월드컵 예선 태국전에 대비한 훈련에 앞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시안컵 당시 손흥민과 벌인 몸싸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랑, 많은 관심, 그리고 너무 많은 응원을 해주셨는데 실망시켜드려 일단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걸 배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 기간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좋은 축구선수뿐만이 아니라 팀에 더 도움이 되고 더 모범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짧은 입장 표명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시안컵 당시 이강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손가락을 다쳤던 주장 손흥민은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후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전날 저녁 이강인이 팀 동료들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했다며 더 좋은 선수가 되길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용기 있는 자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선수들도 이런 마음을 잘 받아주지 않았나 싶고요. 저희가 더 똘똘 뭉칠 수 있는 계기가 확실하게 생긴 것 같아요.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임시 사령탑을 맡은 황선홍 감독도 단합과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강인 선수가 또 여러 가지를 또 합심해서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장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좀 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이 그날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내분 사태 이슈에도 태국전 입장권 6만 장이 매진된 상태. 두 핵심 선수의 갈등은 봉합되는 분위기지만 손흥민과 이강인의 플레이는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식당에서 상체를 드러낸 채 문신을 과시하며 행패를 부린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식당 종업원이 술에 취해 떠들던 자신들을 말리는 게 기분 나빴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흰색 상의를 입은 남성 3명이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명씩 차례로 상의를 벗어 던집니다. 그러더니 문신으로 가득한 맨몸 위에 앞치마를 걸치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남성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른쪽 구석에서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겁에 질린 손님들이 식당을 떠났지만 난동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식당 의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아무도 없는 식당 구석으로 물병을 집어 던집니다. 식당을 나가면서는 입간판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립니다. 남성들의 행패는 2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미 식당을 떠난 뒤였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하고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남성 3명을 모두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던 자신들을 식당 종업원이 제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조직폭력배였습니다. 그 위험성이 크고요. 그리고 재범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굉장히 높겠죠. 경찰은 1시간 반이 넘도록 행패를 부린 이들을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모두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서 본격적인 봄이 왔음을 알리는 춘분이었는데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체감 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졌고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특히 출근 시간대에 눈이 집중되면서 차량 수백 대가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20cm 가까이 눈이 내린 도로에서 대형 트레일러가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긴 오르막길로 유명한 삼척시 원덕 임원 구간에 새벽 시간 눈이 갑자기 거세지면서 6시간째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삽을 들고 바퀴 주변 눈을 부지런히 치워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몇 시부터 못 움직이셨어요? 새벽 한 5시. 요 고기 넘기 전부터 밀리기 시작해갖고 지금 계속 이런 상태예요. 지금. 제설 차량도 차가 막혀 오지 못해 운전자들은 차 안에서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눈 때문에 입찰도 못 보고 뭐 오도 가도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여기서 지금 3시간 동안 이러고 있습니다. 제 차도 빠져가지고 뭐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가지도 못하고. 갑작스러운 폭설에 제설 작업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대형 차량 수십여 대가 도로 위에서 오도 가도 못한 채 대여섯 시간 이상 고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릉 시내에선 출근 차량 수백 대가 제설이 되지 않은 도로에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강원 북부 동해안에만 눈이 내릴 거라는 기상청의 예보와는 달리 폭설이 남부 동해안에 집중되며 자치단체마다 뒤늦게 제설 작업에 나선 겁니다. 상층의 한기가 예상보다 강하게 내려오면서 수렴대가 강원 중남부 동해안으로 형성되었고 이로 인해서 남부 동해안이 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평창 용산과 대관령, 강릉 왕산 등에는 20cm 넘는 봄눈이 내렸고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아 좀처럼 눈이 쌓이지 않는 해안가에도 20cm 가까운 눈이 내렸습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모레까지 눈비 소식이 있지만 큰 눈이 아닌 1cm 안팎의 적은 양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이렇게 꽃샘추위의 기세가 매섭게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남쪽 지방에는 어느덧 봄이 찾아왔습니다. 요즘 섬진강에서는 벚꿀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벚꽃이 필 때 가장 맛있다고 해서 벚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김담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섬진강 하류입니다. 밧줄로 끌어올린 어망에 벚꿀이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수심 10m 깊이에서 강바닥 바위에 붙어있는 꿀을 잠수부가 손으로 따거나 썰물 때 무트로 드러난 것을 직접 손으로 떼어낸 겁니다. 제 얼굴 크기만한 벚꿀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섬진강 하류에서만 채취됩니다. 하루 채취량은 200kg 정도. 양식 재배가 되지 않아 모두 자연산입니다. 또 한 달 중 열흘 정도만 작업할 수 있고 기후변화로 수확량이 줄어 귀한 몸값을 자랑합니다. 10kg 기준 8만 원으로 일반 굴에 비해 3배가량 비쌉니다. 너무 물이 짜도 없고 너무 싱거워도 없고 딱 적당선에서 염도가 맞아야지 나오거든요. 구워낸 굴을 까자 살이 통통하게 오른 굴알이 군침을 돌게 합니다. 벚꿀은 굴 특유의 비린맛이 덜하고 달짝지근한 맛 때문에 전국에서 찾고 있습니다. 구이, 찜, 전, 죽 등 요리법도 다양합니다. 매화꽃도 구경하고 벚꿀 먹고 또 벚꽃 필 때 한창 이게 또
물이 오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부터 맛있는 철 해갖고 벚꽃 필 때 맛이 가장 좋다는 섬진강 벚꿀 채취는 다음 달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부동산 투자 사기로 모든 재산을 날리게 된 한 70대 노인이 밤새 손으로 쓴 진정서를 들고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았습니다. 일선경찰서에서 고소장을 받아주지 않아서 넉 달 동안 경찰서만 3군데를 돌고도 접수조차 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정한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2천만 원을 투자하면 2달 동안 매일 60만 원을 주겠다. 이런 솔깃한 제안에 넘어간 78살 최모 씨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2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들어온 건 일주일뿐. 일당은 바로 잠적해버렸습니다. 솔직히 죽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나도 모르게 한 30번씩 나와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이렇게 고통을 받아. 최 씨는 자신의 집 근처 부천 소사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기범들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로 가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안내대로 최 씨는 자필 고소장을 작년 11월 강남서에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소를 취하하고 다른 경찰서로 가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정이 딱하고 급한 것 같은데 강남경찰서는 일이 엄청 밀려 있다. 3개월 이상 걸린다. 그래서 아유 참 고맙습니다 인사를 했어요. 저를 생각해서 그런 게 알려줘서. 최 씨는 다시 사기범의 주거지 관할인 이곳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강남서에서 불송치 각하 결정, 즉 사건을 종결시켰으니 이의가 있으면 강남서로 가란 거였습니다. 최 씨는 결국 넉 달 새 경찰서 3곳을 전전한 끝에 도로 강남서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확인해보니 강남서의 종결 사유는 고소인의 고소 취소였습니다. 이걸 근거로 강서서도 사건을 종결해버린 겁니다. 내가 강서경찰서 고소를 했다니까요. 근데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안 받은 거죠. 그 사이 박 씨 일당은 강남 사무실도 빼고 사라졌습니다. 언제 들어오신 거예요, 사무실에? 지금 한 달 정도 됐죠. 네. 누가 쓰던 사무실인지? 그건 전혀 모르죠. 처음 사건 처리가 적절했는지 취재진이 묻자 세 곳 경찰서는 저마다 고령의 민원인 편의를 위해 절차대로 안내했다고 답해왔습니다. 또 강남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한 개에 1억 원을 돌파하는 등 가상자산의 가치가 폭등하고 있죠. 이런 투자 열기를 이용한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세영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최대 4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한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트. 유명 해외 거래소 로고와 함께 안전을 보장한다는 문구도 눈에 띕니다. 그럴싸하지만 해외 대형 거래소를 모방한 가짜 사이트입니다. 수수료를 할인해준다는 이벤트 SNS 광고를 뿌려 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미국 최대 거래소의 한국 지사라고 소개하며 국제 시세보다 높은 한국 상황을 설명하며 자신들의 거래소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수익을 올려주는 미끼로 거액 투자를 유도하고 일단 거액이 입금되면 출금을 막았습니다. 로그인을 방해하고 추가 입금을 해야 출금이 가능하다는 말로 돈을 더 뜯어내기도 합니다. 외국인을 가장해 친분을 쌓고 투자자를 유인하는 로맨스 스캠이나 손실복구가 절실한 투자자의 마음을 이용해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투자 사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사기 사건은 사후 구제가 매우 어려우므로 예방이 최선의 방법임을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수익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높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금감원은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투자 사기가 의심될 경우 경찰이나 금감원에 즉시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오늘 일본 해상에서 우리나라 선적의 대형 화물선이 거친 파도에 전복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선원 11명 중에 8명이 사망했는데 아직까지 자세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 시모노세키 앞바다에서 우리나라 선적의 화학제품 운반선이 전복됐습니다. 7時4分頃に船が傾いているため救助してくださいという通報がありました。 사고 선박엔 한국인 2명, 인도네시아인 8명, 중국인 1명 등 1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구조 요청을 받은 일본 해상보안부는 헬기와 선박을 동원해 구조 활동에 나섰고 구명조끼를 입은 채 바다 위에 떠있던 선원 9명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8명이 숨졌습니다. 생존자 1명은 인도네시아인으로 확인됐지만 사망자 가운데 한국인이 있는지 등 자세한 신원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시모노세키 인근 해상에는 초속 20m의 돌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사고 선박은 높고 거친 파도 때문에 운항을 멈추고 닻을 내린 채 바다 위에서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해역의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 탓에 일본 해상보안부는 헬기 외에 정찰기까지 추가로 동원해 아직 찾지 못한 2명의 선원에 대해 수색과 구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고 선박은 약 980톤의 아크릴산을 싣고 울산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현재까지 화학물질 유출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인해서 흑해에 배치된 러시아 군함들이 잇따라 침몰하는 등 타격을 입었는데요. 러시아가 해군의 우두머리인 총사령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이지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바다를 빠르게 가로지르고 180도 변침도 순식간에 해냅니다. 작은 배처럼 보이지만 우크라이나가 만든 해상 드론입니다. 드론이 커다란 군함을 향해 접근합니다. 잠시 뒤 군함에서 커다란 화염이 솟구치더니 머지않아 군함의 또 다른 방향에서도 잇따라 폭발이 일어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5일 흑해에서 러시아 초계함 세르게이 코토프호의 선미와 우현, 좌현을 해상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3억 원짜리 드론으로 3년 전 취항한 러시아의 1,300톤급 최신 초계함을 침몰시킨 겁니다. 해상 드론은 지난달에도 흑해에서 러시아 상륙함 체자리 쿠니코프호를 침몰시킨 바 있습니다. 해상 드론은 최근까지 러시아 흑해 함대 소속 군함 24척과 잠수함 1척을 파괴해 전력의 30%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런 성과로 흑해에서 러시아 함대를 밀어내면서 전쟁으로 막혔던 곡물 수출로를 다시 열고 있습니다. Кабінет міністрів повинен зробити все для створення ще більш технологічних та далекобійних масових дронів. Це повинен бути конвейер російської відповідальності за терор. 결국 러시아 정부는 해군의 우두머리를 전격 교체했습니다. 국영통신사 타스는 알렉산드르 모이세예프 제독이 해군 총사령관 자리를 대신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도 드론에 대응하기 위해 낮과 밤으로 군함에 더 많은 화력을 추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탄약 부족으로 고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 드론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러시아를 괴롭힐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4일 밤 9시쯤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자택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샌디에고 김하성 선수가 동료들에게 노란색 한복을 선물했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 또 김민재 뮌헨 유니폼까지 받은 샌디에고 선수들 정말 신이 날 것 같죠?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은 쌀쌀한 바람을 막아보려 다시 도톰한 외투 꺼내입은 분들 많으시죠? 절기상 춘분에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봄 날씨에 벚꽃 축제 준비하는 분들의 고민이 깊어졌다고 하는데요. 경주 벚꽃 축제가 모레 예정돼 있었는데 3월 29일로 일주일이나 늦춰졌습니다. 강원도는 다시 겨울입니다. 산간지방에 2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고요. 해안가까지 눈이 오면서 속초 해변가가 하얀 눈으로 뒤덮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일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가파르게 기온이 쭉쭉 오르면서 일요일에는 무려 2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 주말 사이 전국적으로 비가 오면서 따뜻한 남풍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내일까지는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요. 오후에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0도, 춘천 영하 3도로 오늘만큼이나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단 높겠습니다. 서울이 11도, 대구와 광주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비는 금요일 오후에 수도권과 중부지방부터 시작돼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